안녕하세요. 존경하는 PBL 센터 선생님. 우리도 결국 학생들처럼 원격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 공간에서 만나서 함께 책도 읽고 생각도 나누고 수업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야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저만 말을 많이 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4월 교육과정의 주제는 PBL 설계하기였는데요. 본 계획은 함께 PBL 스타터 킷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활동을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센터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아마 멋진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슬로건을 속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잠깐 가져봅시다. 네, 선생님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학교에서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PBL 센터가 지속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면서 결국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PBL 설계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심대현 선생님께서 앞으로 교사는 뛰어난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교사야말로 정말 뛰어난 기획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이런 8가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 프로젝트 디자인 양식을 모두 채우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는 가장 첫 단계는 수업 맥락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에도 무작정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와 같은 이런 주변에 있는 맥락들을 분석해 보게 하면 학생들이 더 좋은 글을 쓰게 되거든요. 프로젝트 설계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상상하되 한계를 고려할 것, 이것이 수업 맥락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이나 유튜브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크롬북 또 태블릿 이런 멋진 기기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지역사회랑 연계된 이런 캠페인을 펼치는 멋진 프로젝트 수업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멋진 수업이지만 우리 학교는 비가 오면 교실에 물이 새고 선생님들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면 욕심을 우선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배움이 있는 PBL 수업을 설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업 맥락은 수업 환경, 학생, 그리고 학교 안팎의 인적 자원 이 3가지입니다. 수업 환경은 내가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 일수, 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성취 기준, 교실 환경, 또 학교의 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실당 학생 수, 학생의 학업 능력 수준, PBL을 경험해봤는지 처음인지 이런 것들의 여부도 학생 맥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끝으로 인적 자원으로 이 수업을 함께 하거나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료 선생님, 관리자, 학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주제와 관련해서 학교 밖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 맥락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수업 주제를 어떻게 그렇게 잘 떠올리냐 하는 것인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펜과 종이만 있다면 누구든지 주제를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젝트 수업의 아이디어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수업이 우리의 삶을 수업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에듀스페이스 영상에서도 프로젝트 수업을 떠올리는 5가지 방법을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보고 주제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펼치시고 선생님께서 어떤 성취 기준을 가르치셔야 하고 정말 중요한 성취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배운 것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협동해야 하는 성취 기준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그 성취 기준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 역량을
학생들이 발휘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 맥락을 찾아보시면 주제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에서 주제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전 환경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랑 플라스틱 제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선생님도 의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흥미에서 주제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이 생겼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또는 드라마, 사랑 이런 것과 같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노동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학생들이 이 주제를 진짜 자기의 문제로 느끼는 것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최근 사회 이슈에서 주제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학생들이랑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존의 다른 선생님들 수업 사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PBL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PBL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PBL을 처음 시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렇게 적어도 한 번은 시행착오를 겪어봤던 수업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 앞으로 실패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주제까지 정했으면 수업의 목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PBL은 보통 긴 호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이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인지 이론에 따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학습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업 활동이나 평가를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수업 목표를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핵심 성취 기준을 한 가지나 많으면 세 가지 정도를 선정하고요. 그 성취 기준들 하나하나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 낱개로 쪼개봅니다. 네, 핵심 단어를 추출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이 길러야 하는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자기관리 능력과 같은 이런 미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과 성취 기준 중에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라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 기준들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선생님들께서도 교육과정 문서 그리고 교과서, 지도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취 기준과 미래 핵심 역량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수업 철학에 따라서 이런 학습 목표를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지금 제가 든 가치들은 평소에 제가 학생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가치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설계는 기본적으로 백워드 설계의 절차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학습 목표를 선정한 후에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공개할지를 구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학습 목표를 선정한 다음에 활동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생각했는데 활동과 평가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로 자신이 학습 목표를 도달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통해 학습 목표를 도달했음을 증명하게 할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만드는 결과물과 같거나 유사하면 좋습니다. 수업의 실제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에서 환경운동가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실제 그린피스와 같은 NGO 단체 활동가들이 하는 것처럼 캠페인을 벌이거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시하거나 또는 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결과물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결과물을 누구에게 발표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교실 밖으로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그냥 자기만 보고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죠. 학생들도 이런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자신들의 배움을 교실 밖으로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생들은 프로젝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도 있죠. 결과물을 공개할 대상은 맨 처음에 분석한 수업 맥락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범위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고민하실 탐구 질문 구상하기입니다. 저도 탐구 질문을 만드는 것은 아직도 참 어려운데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수업에서 선생님은 수업의 가장 첫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탐구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은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처럼 탐구 질문도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수시로 학습 목표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처럼 탐구 질문도 학습 목표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탐구 질문은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나 질문을 학생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탐구 질문의 본래 표현은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드라이빙 퀘스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운전 잘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잘 못합니다. 저는 여러 번 가본 출근길 아산전자기고등학교 오는 것도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요. 반면에 제 아내는 한 번만 가보면 다음부터는 내비가 없어도 쉽게 길을 찾습니다. 저도 아내처럼 운전을 잘하고 싶어서 저희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혼자서 생각해 봤더니 물론 타고난 공간 지각 능력 이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보는 방법에서 조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는 내비게이션을 켜면 지도를 다시 축소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목적지는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있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들을 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갔습니다. 이러니까 제 운전 실력이 늘기는 어려웠던 거죠. 제가 보고 있었던 이 내비게이션은 전통적인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자, 이거 중요하니까 밑줄 긋고 별 5개 해라. 이거는 더 중요하니까 물결 표시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탐구 질문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지도나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길을 탐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탐구 질문과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후속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스스로 탐구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탐구 질문이 좋은 탐구 질문일까요? BIE에서는 좋은 탐구 질문의 3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발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도발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의미는 이 질문이 학생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교사가 하거나 교과서에 나온 질문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학생이 한 것 같은 질문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방적이고 복잡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문제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신에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혼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같이 협력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학습 목표와 탐구 질문이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탐구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실패한 탐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탐구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만들어 보고 또 동료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탐구 질문을 만드는 능력도 노력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 PBL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 시작도 못하겠어요, 하나도 못 만들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틀을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 질문에는 보통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의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이 틀을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탐구 질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 틀을 의존하다 보면 마치 교사가 한 것 같은 질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맨 처음에는 틀을 가지고 만들어 보더라도 더 도발적이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질문을 만들도록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차시 한 차시의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도입 활동을 구상해 볼 건데요. 도입 활동은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또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들 마중물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예전에 펌프로 물을 길어야 했을 때는 바로 펌프질을 하기 직전에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어줘야지 물이 콸콸콸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에서 도입 활동이 바로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입 활동을 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전문가나 의뢰인의 실제 편지를 제시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가상 편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뉴스를 제시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실제 문제 상황에 빠져있는 전문가를 학교로 초청해서 문제를 학생들에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문제가 있는 현장에 견학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나 소설을 감상한 후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또 섞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형태의 도입 활동을 계획하시든지 도입 활동에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해결할 문제 상황은 무엇이고 이것을 의뢰한 청중은 누구이고 이 청중에게 언제 어떻게 결과물을 발표할 것인지,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탐구 질문과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1에서 6단계까지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내셨다면 단계별 학습 활동을 구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탐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프로젝트 수업의 단계를 이렇게 4단계나 3단계로 나누는데요. 4단계는 3단계의 탐구하기 단계를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준비 단계와 이를 맥락에 적용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수정하는 결과물 만들기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어떤 단계로 학습 활동을 구상하실지는 선생님들의 수업에 맞게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학습 단계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수업과 평가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이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시범을 보여주시는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점차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하시고 또 도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안내자, 조력자, 코치의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PBL에서 교사의 역할은 딱 뭐다 라고 칼로 자르듯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계별 학습 활동을 구상하는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공개할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또 학습 결과와 목표에는 학생들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작은 단계별 학습 결과와 목표를 적게 됩니다. 그 다음 확인사항 그리고 과정평가에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셔야 하는 평가 기준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지도 전략에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계 또는 활동지, 전문가와 같은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설계한 수업이 GSPBL의 7가지 요소라는 이 렌즈로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내가 의도한 요소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검을 위한 점검표는 제가 따로 PBL 센터 선생님들이 계신 구글 클래스룸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을 촬영하고 나니까 조금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육과정을 진행했다면 서로 도우면서 결과물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직도 아쉽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머릿속에 아직 그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시면 PBL 센터 단톡방이나 구글 클래스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PBL 스타터 킷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